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영세율과 면세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의 개념 그리고 매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란 무엇인가?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금에는 세금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 표준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만이 아니라 어떠한 앞으로 어떤 세금에서든지 간에 세금 계산하기 직전에 과세 표준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세 표준의 개념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의 가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우리가 세금은 돈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물론 수량에다 단가를 곱하기 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그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면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뭐가 되느냐? 바로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도차익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판매한 금액 마이너스 이 재산을 매입한 금액, 그 차익이 양도차익이죠. 그렇듯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공급가액.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소비세죠. 소비세인데 거래 과정에서 징수를 해요. 그래서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거래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자는 판매자를 말하는데 그 판매자가 판매 금액을 결정한 것이 그게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나중에 실무할 때 보시게 되면은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 공급가액을 여기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을 말한다. 그리고 공급대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공급대가는 합계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다시 말해서 합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그리고 공급가액 또 공급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두시고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리고 공급대가라는 용어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하는 거 새로운 용어 나왔으니까요. 잘 기억하십시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의 차이. 그리고 과세표준의 의미도 꼭 알아두세요. 과세 대상이 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세액을 산출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과세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일반적인 원칙은요, 우리 금전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만약에 10만원짜리 정가로 10만원인데 내가 95,000원에 팔았어요. 그 대가를 95,000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폐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뭘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대가를 받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 예. 그래서 대가를 받은 것은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요. 대가 외의 것으로 받은 거나 아니면 실제로 받은 게 아닌 거, 이런 폐업시 잔존재화라든가 간주공급에 대해서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부인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떤 것이 부당한 행위인가?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탈세라는 것이죠, 이게. 세금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걸 나왔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한 재화가 시가의 절반도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시가대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매출세액이 많아지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축소해서 신고하려고 공급가액을, 즉 과세표준을 낮추어서 신고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거는 그 과세표준은 부인된다. 부인되고 시가로 다시 신고하게끔 해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의 유형별에 따른 과세표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상이나 할부 판매를 했다면은 그 공급한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장기할부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완성도 지급 조건부 판매라든가 우리가 이 공급 시기에서도 이 장기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 이게 같이 항상 같은 묶음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결정도 똑같아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공급 시기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듯이 과세표준도 총가액이 아니라 나누어서 과세표준이 나누어진다.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우리가 공급 시기에서도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에 우리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안분 계산한다. 총 계약기간의 개월수 분의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개월수로 월할로 안분 계산한다. 선불로 받은 금액을 안분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선불로 받았을 때는 용역의 경우에 과세기간이 둘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에 보시면은 항목별 과세표준의 포함 여부, 과세표준에 이런 것은 포함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판단을 표로 만들어 놨어요. 사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은 세금이 과세된다는 거고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즉 과세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장기할부 판매나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액, 우리가 할부 판매를 하게 되면요, 현금 판매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죠. 그거는 이제 이자를 생각해서 더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라든가 산재보험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가라는 것은 그 공급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급가액이 일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되는 가격에 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고 판매되는 가격에 운송비나 포장비,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과세가 된다. 네, 과세가 된다. 그래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금액은 소비자에게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전부 다 과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운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면 어떻게 돼요?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과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제품값에다가 즉 상품 가격에다가 운송비를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매입자 입장에서도 매입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면 매입 원가에 포함을 하죠. 네. 자, 매출자가 판매 가격에다가 운송비를 포함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면은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목적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이런 것이 과세되는 어떤 재화가 있습니다. 주세는 술 종류의 과세가 되고요. 또 개별 소비세는 이제 고급 그런 상품의 과세가 되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은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교통과 관련된 소비를 할 때 교통에너지 환경세 같은 것이 과세가 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그 재화나 용역이 개별 소비세라든가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도 전부 과세 표준이에요. 예. 그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읽어보면은 개별 소비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소비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그리고 만약에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게 붙으면 그 금액 모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알아두시고요. 여기 관세도 빠졌습니다만 수입한 거라면 여기 관세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로 받는 마일리지 상당액, 마일리지 판매도 과세 표준이에요. 네, 우리 회사가 상품을 1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데 부가세가 만 원이죠. 그러면은 근데 10만 원짜리 상품을 파는데 고객이 5천 원은 마일리지를 이용하고 5천 원만 현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남은 세금은 5천 원에 10%, 500원만 세금으로 낸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판매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된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세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즉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당연히 빼줘야죠. 매출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었다. 네. 파손한 것을 우리가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자에게 도달해야만이 우리가 인도가 끝나는 건데 인도하기 전에 파손이 된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거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공급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네 번째는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게 되는 연체이자. 자, 우리가 연체이자 받는 것은 부가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부 판매나 장기 할부 판매할 때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됩니다. 즉 과세 표준에 넣어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할부금을 받는데 고객이 할부금을 제때 주질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약정에 의해서 연체이자를 나중에 받게 되었다. 이것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통상적으로 용기나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 반환하는 포장비를 말합니다. 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포장 상태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가스, 가스 같은 걸 우리가 샀단 말이에요. 뭐 산소, LPG 이런 걸 사면은 가스통에 담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가스값만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가스통, 10,000원입니다 하고 가스값에다가 가스통 값을 받아가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가스통을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가스통을 반납하면 그 가스통을 그 사람들이 돈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용기 대금을 다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돌려주는 거. 그거는 가스회사의 공급가액이 아니다.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고객에게 돈 받았다가 다시 용기 회수하면 돌려주고 하는 거. 그것을 부가세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 대금은 과세 표준에 넣는 게 아니다. 생맥주도 생각나네요. 생맥주의 그 용기. 이거 계속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기 대금은 과세 표준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 자,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 그 봉사료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그 음식업자의 과세 표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식점에. 뭐 술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점, 숙박업소, 뭐 호텔 이런 데 다 여기에 포함이 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거기서 고급 음식점에서 음식을 10만 원어치 먹었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에 부가세 10,000원 해서 음식값 11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 밑에 봉사료 10,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봉사료 10,000원이 부가세 과세 표준에 넣지 않고 따로 적혀 있어야 된다. 따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해서 적혀 있어야 된다.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 표준이 아니다. 그런데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사업자는 어떻게 그걸 확인을 유지해야 돼요? 서명을 받아놓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매일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 쭉 이렇게 해놨다가 월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 때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해서 쭉 내가 요 봉사료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서명을 해 놓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용카드 결제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전부 국세청에 다 전송이 됐어요. 그 매출액이 만약에 A라는 그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신용카드 매출이 이번 과세기간에
5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4천만 원만 했어요. 4천만 원. 그러면 그 1천만 원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 1천만 원은 우리의 매출이 아니고 우리 직원의 봉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장부가 하나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그걸 지급한 사실을 서명을 받아놓으면 돼요. 아무개씨 얼마, 아무개씨 얼마 이런 것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이나 숙박업 이런 개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요거 봉사료 잘못 알고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면은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봉사료는 잘 챙겨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부가세를 피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라든가 수도요금 같은 거 이런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이다. 이건 이제 임대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자,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부가세, 과세가 되겠죠. 예. 그리고 부담은 누가 해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임대료를 낼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수도요금도 같이 그 임대인한테 붙여줬어요. 송금. 네. 그럼 우리가 수도요금은 우리가 그 건물 주인인 임대인이 수도요금은 한꺼번에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납입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입대행하는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우리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으로 과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하겠죠. 예, 그거는 그 수도요금을 그 임대인이 자기가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니까 과세표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내용을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하신다면은 이거는 포함해야 되겠구나.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이거는 과세표준이 아니겠구나.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하시면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왼쪽에 있는 건 대가의 일부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예, 판단이 가능하고요. 마일리지로 팔았다고 해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일리지 판매도 부가세는 과세가 된다. 다음에 밑에 주의라는 곳에 뭐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거는 이제 공제하지 않는 금액과 아까 위에 있는 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포함하지 않는 것과는 조금 시차가 있는 것이죠. 포함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신고할 때 포함을 안 시키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주의에 있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어떤 과세표준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빼서는 안 된다. 첫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있을 때 그 장려금을 이유로 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서 신고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1,000만 원어치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게 고맙다고 장려금을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돌려줬으니까 이번에 우리는 매출을 과세표준을 900만 원으로 신고한다. 그거 안 된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대손금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네. 자, 이번 달에 우리가 과세표준이 역시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 대손을 예상했던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못 받은 돈이 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못 받는 돈 100만 원을 이번 신고할 때 빼고 신고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과세표준은 뺄 수가 없어요. 대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그 안에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세금을 못 받았는데 정부에다가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만 대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설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 건설 용역, 즉 건설비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하자 보증을 쓰기 위해서 비용이 만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증 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서 빼느냐? 뺄 수 없다. 하자 보증금 과세 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 사례가 딱 세 가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용으로 요 앞 장려금의 장자와 대손금의 대자, 하자보증금의 하자를 가지고요. 사람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예. 장시성을 가진 장대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대하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보기에 아래 보기 중 과세 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 1. 장려금 2. 대손금 3. 하자보증금 4. 뭐 하나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4번 그게 장대하 빼고는 그것은 공제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장대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장려금이나 대손금이나 하자보증금. 그래서 요 장대하 시험 볼 때 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요. 재화의 수입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매출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세 과세 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재화의 수입은 무엇이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의 과세 가격은 만약에 제가 이런 전화기를 만약에 수입을 했다. 그러면 이 전화기의 제품값 이게 전화기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전화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100만원짜리가 관세의 과세 가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핸드폰을 수입할 때 관세는 20%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관세가 얼마부터요? 요 100만원이니까 20만원이죠. 그래서 관세의 과세 가격 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관세 20만원 하고 개별 소비세 핸드폰이 개별 소비세가 있나요? 네, 있다고 칩시다. 개별 소비세 10,000원이 있다. 주세는 없겠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같은 이런 목적세가 만약에 해당되는 재화라면은 그런 세금을 모두 더한다 이겁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다 이거예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 그래서 이 전화기 가격 100만원만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게 아니고 관세 20만원, 개별 소비세 10,000원, 그리고 해서 기타 여러 가지 목적세가 해당이 되면 그 모든 금액을 다 더해서 가령 이게 121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21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어서 이 전화기의 부가가치세는 12만 1,000원이 되겠다. 12만 1,0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시 과세 표준은 재화의 관세에 대한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같은 나머지 모든 세금을 다 포함한다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았다면 수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입이 아니고 수출을 했는데요. 우리가 수출한 것도 매출 과세표준 신고해야 되잖아요. 세금은 없지만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출 영세율이잖아요. 그러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느냐? 외국 통화로 달러로 만약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한화로 환산해 가지고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화로 환산하려면 환율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환율을.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되느냐. 어느 시점의 환율.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시기 도래전에. 공급시기는 여러분 선적일이 공급시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수출품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적일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했다. 이거는 선수금이네요. 자, 수출을 했는데 미리 선수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이용해야 되니까 환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선적일 전에 환가했으면 그냥 환가한 금액을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시기는 선적일이에요. 선적한 이후에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그러니까 외상 매출. 수출을 했는데 선적하고 나서 나중에 한 달이나 또는 2개월, 3개월 후에 돈을 받게 되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과세표준을 계산하느냐. 공급 시기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선적일. 선적일 또는 기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과세표준을 신고해 줘라.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세율의 과세표준 결정 방법입니다. 선수금 받은 거, 그것은 환가했으면 그냥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주면 되고요. 외상으로 판매한 거, 이거는 공급시기, 즉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출세액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세액의 구조는 과세표준에다가요,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10%예요. 세율은 10%. 자, 확정신고 기간에는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것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세율을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을 빼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금은 뺄 수 없어요. 그러나 대손세액은 빼줍니다. 그래서 대손세액은 빼주는데 왜 플러스도 넣어놨는가? 가감이라고 했을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데요. 거래처가 파산이 나가지고 대손이 발생해서 공제받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회사가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외상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받은 결과가 됐죠? 그럼 국가에서도 받고 또 거래처에서도 받았으니까 다시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죠. 이때 대손세액이다. 그때는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실무를 하게 되게 되는데요. 곧 우리가 실무를 하게 되실 텐데, 자, 실무 프로그램에서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그걸 한번 조회를 데이터가 하나도 없군요. 그러면은 4월부터 6월도 없을까요? 네, 뭐 없어. 데이터 들어있는 게 없네요. 자, 양식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매출세액의 구조, 매출세액의 구조를 지금 그 교재에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가장 첫 부분인데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과세표준이 여기 있는 금액이, 과세표준은 여기에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은 이 자리에 세액이 매출세액입니다. 그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과세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한 거, 기타 영수증 없이 판매한 거,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한 거, 수출한 것들이죠.
수출은 직접 수출한 건 기타에 들어가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판매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들어가겠죠. 여기 영세가 수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애정신고, 지금은 이게 확정신고죠. 애정신고는 이제 여기에 1월부터 3월 신고 때 누락한 것은 요 4월부터 6월 신고할 때 이때 포함해서 같이 신고해 주면 됩니다. 애정신고 누락분 여기에 기입을 하고요. 여기 있죠. 지금 보는 대손세액 가감. 대손세액 가감을 보면은 과세표준란은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예, 과세표준은 공제를 안 해주고요. 세금은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세금을 공제받을 때는 마이너스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대손금을 거래처에서 받았을 때는 여기에 대손세액의 가감이니까 양수로 입력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부가세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고 매번 확인해야 될 이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우리가 실무 수행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그 그림과 유사하게 교재에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이것을 모두 더한 것이 매출세액이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시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매출세액란은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의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매출세액의 결정은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현재 10%입니다. 10% 하나를 적용한다 해서 단일세율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매출세액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를 안 하면은요, 미신고에 해당이 돼요. 미신고. 확정신고 때 신고했으면 지연신고가 되겠지만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다. 자, 대손세액에 대한 설명 다시 여기 나와 있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공급받은 자에, 즉 거래처죠. 거래처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요 10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대손세액 공제는 과거 10년 전까지 것만 공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된 거는 안 됐다 이거죠. 예. 외상매출금 20년 된 것이 이제 내가 대손세액 공제 받겠다. 이거는 안 된다.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이 된다. 이것도 과거에 5년이었는데요. 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법 개정된 지가 이것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대손세액을 구하는 공식,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대손금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110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손금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잖아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10%만 구하는 방법.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에서 세금만 구해내는 방법은요. 그 외상 매출금에다가 곱하기 10 한 다음에 110으로 나누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세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시험에서는 계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금방 계산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낼 겁니다. 자,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확정신고 때만 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한 시점에서 과거 10년이 됐는가 안 됐는가 10년 지났으면 이건 안 되고
10년 내면 해당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은 1년에 2번 해준다는 것입니다. 애정신고 때도 해주게 되면 이게 4번이 되잖아요. 아마 편의상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 공제는 1년에 2번만 신청해라. 확정신고 때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정신고는 1기는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고요. 2기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교재 부분에 좀 잘못된 거 제가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그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간이에요. 그래서 1기 과세기간의 종료는 6월 30일이니까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신고 납부하는 기간. 2기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그 기간 25일 동안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에 관한 또 과세표준에 관한 거 우리 정리를 마쳤습니다.